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부쩍 어렵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생활고에 더 힘들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추가 인상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기세 인상이 논의 중인 상황이죠. 또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거론이 되는데 이 때문에 목욕탕들이 문 닫을 위기라고 하고요.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었던 배달업체들도 이제 울상입니다. 소비자들이 배달비라도 아끼느라 픽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외식 배달 이용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미 오른 설탕값도 또 오른다고 하니 말이죠. 앞으로 더 극심해질 고물가를 견디려면 소비자들은 쓰는 걸 더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걱정입니다. 소비 위축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는 문 닫는 기업들이 늘고 국가 부도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인상 소식에 지출 많은 5월을 보내다 보니까 순간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5월 1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음식과 정신건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해관계 시간에는 공익을 위한 영상 촬영 유포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에 이 유통업체가 가성비 좋은 초저가 상품과 마케팅을 쏟아내면서 알뜰족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학생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요즘 많이 사 먹는데 픽업 서비스로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역 주변 빌딩들은 하나씩 있을 정도인 이 소매업, 어디일까요? 어렵나요? 여기서 삼각김밥 한 번씩 사 드셔보셨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각계에서 분야별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이죠. 국회에서는 농업 분야만 한정해서 지난 1년을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 오늘은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 1년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다양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정치권에서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된 평가 토론회도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외교와 안보 분야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 후한 평가를 하는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소통하지 않는다, 대체로 부정적 의견이 높습니다. 농업 분야의 지난 1년 정책 평가 역시 비슷한 양상인데요.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출범 1년의 농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첫째,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자급률 제고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의미를 밝혔고요. 네. 두 번째가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이렇게 미래의 성장 산업화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수급 안정이라든가 농촌 공간계획법 제정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문제를 정상화했다는 점도 지난 1년의 성과로 정리했습니다. 네, 농업정책 주무부처의 1년 평가는 한마디로 잘했다. 그러면 민간의 평가는 어떨까요?
지난 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절망을 말한다 이런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전문가, 농민단체, 현장 농민 등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농촌 현장의 평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가 공동 주최했고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신정훈, 서삼석, 이원택, 윤미향, 강성희 이렇게 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날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이명환 변호사가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되짚어줬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에 올해부터 향후 5년까지를 총괄하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 발전 계획 내용이 곧 현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했는데 한마디로 좋은 단어를 나름 많이 썼지만 내용은 채우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식량 안보를 참 많이 얘기했고 네. 이 대선 당시 공약에도 농지 보전을 통한 식량 주권 확보를 내걸었습니다. 농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식량 안보의 취약 요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지는 보존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농지 보존 정책은 여전히 부재합니다. 또 해외에서 곡물을 조달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도 윤석열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데 이 역시 이미 이전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던 정책이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입니다. 과거와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고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농업정책은 반복되고 있다 이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춘수 순천대학교 교수는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윤석열 정부 농정을 진단하려고 했는데요. 결론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농정에서는 헌법에 식량 안보를 명시하겠다는 것을 비롯해서 저탄소 농업이라든가 공익직불제, 농민 기본수당 등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이슈가 적지 않았지만 정작 이걸 잘 갈무리하지 못한 이 농정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슈 자체가 없다는 차이를 지적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농업, 농촌, 농정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과 농업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도 분석 내용 중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정 부분에선 양곡관리법 이 단 한 가지가 여타의 이슈를 잠식하는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양곡관리법이 논쟁만 뜨거웠다는 맹점이 있고요. 특히 찬성과 반대의 극렬한 대치는 이어졌지만 쌀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거는 농업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유명세를 탔습니다. 국회 통과와는 별개로 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물로 남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큰데요. 네. 이춘수 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도 활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짚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주시했는데요. 농민 소득이 낮아진 이유 중에서 특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2021년 조사 때는 그때보다 2022년도에 약 2배 정도 증가했고요.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족도는 2021년에 45%였는데 2022년에는 69.7%로 무려 20%포인트 넘게 늘어났습니다. 즉 농민 소득은 낮아지고 정책 불만족도는 높아진 이 부정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 어떨까요? 예, 이날 토론회에 농민단체 평가, 청년농민의 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을 좀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 엄청난 전국 쌀 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왔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할 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조 원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걸 거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수학기였던 지난해 10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 톤의 쌀 시장 격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는데 네. 쌀값은 대통령 취임 당시가 20kg 100미 기준으로 45,423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현재 더 떨어져서 44,4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책위원장은 네. 90만 톤의 쌀을 일거에 비축하고도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충북 괴산의 30대 청년 농민 이준규 씨도 참석해서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준규 씨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도 하고 판로도 정해져 있고 청년 농민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정부 지원도 받고 있는 비교적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아이 2명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생활비 50만 원을 매달 걱정하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열악한 여건에 관행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반문도 했고요. 네. 정부가 청년 농민 3만 명 육성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대책 없이 3만 명이라는 이 목표 숫자만 외치면 자칫 이들이 미래의 고액 빚쟁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본인 윗세대 선배 농민들이 이 20년간의 농사를 버틴 끝에 더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청년 농민과 중장년 농민들의 이 특단의 대책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농축산 정책과 예산을 직접 그리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게 공연불이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네. 또 대통령 임기 2년 차에는 공약을 분명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는 걸로 풀기도 하죠.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음식과 정신건강이 연관이 있다는 걸 대략 알 수 있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식 얘기가 괜찮네요. 그렇죠.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음식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다고 보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기억나신가 모르겠지만 좀 지난 프로인데 하루에 그 세끼 챙겨 먹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요, 알죠. 네, 이서진 씨 나오고. 네. 6시내 고향 아니었나?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참 신선하게 느껴지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예능처럼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먹는 걸로 이제 계속 그 내용이 다 채워졌는데 사실 먹는 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음식의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좀 음식에 따라서 기분이 확실히 변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고 몸도 조금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나운서님께서도 오늘 네. 혹시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네, 저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눈 뜨자마자 달려와야죠. 그렇죠. 일찍 나오는 날에는 요기를 하고 오거나 안 먹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쵸. 생각보다 이제 먹고 안 먹고의 활력이나 기분 차이가 저도 좀 많이 크더라고요. 민감하신 분들은 훨씬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조금만 배가 고파도 막 기분 처지고 또 반대로 배부르면 또 기분이 또 그대로 안 좋고 만족스럽게 식사를 잘 하고 나면 또 만족감이 느껴지고 다행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즐거움을 가미해주는 조미료랑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라는 기관 한번 생각해보면요. 뇌라는 기관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한 4분의 1, 25% 정도를 많이 쓰는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는 이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크지 않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열량을 소모를 하죠. 그만큼 기능을 많이 한다는 거고 뇌가 하는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기억이나 학습이나 이런 인지 기능도 중요하지만 정서 조절 기능도 뇌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뇌에 이제 주는 영양소가 계속 불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감정 기능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감정 기능까지. 식습관이 확실히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걸 둘째치고라도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네. 그렇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불규칙적인 식사로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게 그 생각을 못해요. 네, 현대병 같아요. 현대병. 현대인들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는 병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음식 섭취에 따라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포만감에 대해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요. 네, 배고픔에 대해서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직접 뇌에 작용해서 기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회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만족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그에 따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영양 소화기에서 왔다 갔다 좀 불균형적으로 우리한테 좀 투입이 되게 되면 보상회로도 충족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보상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보상 회로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서 뭐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폭식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둘 다 제 얘기인데요. 큰일 났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음식으로 달달한 음식 이런 걸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혹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분 안 좋을 때 이제 허기질 때 보통 초콜릿이나 뭐 달콤한 아이스크림, 캔디 같은 걸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 이제 대부분 군것질에 포함된 것은 단당류거든요. 다당류와 단당류가 있는데 그중에 단당류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기는 하고요. 체내 당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또 세로토닌 분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달콤한 음식 먹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갈된 에너지 상태에서 일시적인 부스터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뇌에 에너지도 공급이 되고 또 지쳤던 기분이 일시적으로 회복은 되는데 단기적인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우울감은 효과가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스트레스를 단 음식으로 풀게 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굴이 깊다.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면 떨어진 것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흡수되고 갑자기 소진되기 때문에 인스턴트 제품처럼 이렇게 기분의 고양감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식사 대용으로 초콜릿이나 쿠키 같은 걸 드시는 분이 계실 건데 안정적으로 뇌에 이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순간적인 고양감 뒤에 갑자기 기분이 훅 떨어지게 되면서 뭐 공허함이라든지 기분 저하 같은 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 좀 불규칙적이다. 뭔가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편이다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식사를 내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식사를 안정적으로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마라탕, 매운 떡볶이,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TV도 막 그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린다 막 간단해 막 이러고. 이거 도움 되나요? 사실 근데 우리가 혀에서 맛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데 혀에 뭐 단맛, 짠맛, 쓴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운맛은 통증이거든요. 맛이 아니고 이제 통증으로 뇌에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는 자동적으로 진통제를 분비하거든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요리하다가 혹시 뭐 칼에 손 베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경험해보면 바로 아프진 않거든요. 피가 좀 나오고 한 몇 초 뒤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통증이 겪고 나서 생기는 바로 진통제 성분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운맛을 먹고 나면은 진통제가 분비되니까 약간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고 더 나가서 기분이 좀 진정되거나 더 나가서 또 이제 기분이 좀 들뜨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먹으면은 기분이 좀 나아진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는 맞는 건 있는데 역시 매운맛을 먹으면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그 양이 과하거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든지 알리신 같은 성분이 위장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 점막을 얇게 만들거나 위산을 파괴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궤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매운맛을 먹으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는 건 우리의 그 교감신경계라는 자율신경의 성분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각성되기 때문에 야식으로 매운맛을 먹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거나 잠을 설치게 되거나 혹은 뭐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과민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미디어가 잘못했네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폭식 있잖아요. 확 먹는 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충동적인 폭식이나 과식이 그 바탕에 좀 불안정한 기분의 문제가 있거든요. 불안정한 감정이 좀 생기게 되면은 충동적인 음식 섭취를 유발하게 되고요. 반대로 음식 섭취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기도 진짜 합니다. 폭식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분 정말 바닥이거든요. 너무 안 좋죠. 그죠? 죄책감도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 많이 먹는 게 인지 능력이나 정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과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만과 당뇨병 같은 것들이 치매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요. 많이 먹게 되면 또 인지 능력 떨어지게 되고 축두엽의 크기를 줄인다는 연구도 있는데 그 뇌 양옆에 있는 축두엽이라는 부분이 기억력이나 학습 같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한 학생들을 연구해 보면 대개는 좀 학습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있고 더 나가서 뭐 비만한 부모 가 있으면은 아이도 그 비만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의 지능 지수도 조금 떨어지게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무섭네요. 그리고 요즘 간헐적 단식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은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네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단식이나 다이어트를 통해서 적당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정서적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포도당이 우리가 보통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원인데 12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이제 다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방을 케톤이라는 물질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뇌가 케톤을 사용하게 되면 뇌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BDNF라는 물질의 분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증가되면 기억력도 올라가게 되고 신경세포의 기능 향상 같은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좀 어렵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적당히 굶는 것은 인지 기능의 향상과 도움이 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옛날에는 음식이 부족하고 배고픈 상태에서도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살아남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음식이 좀 부족한 상태도 잘 움직여야지만 살아남는 거지. 그렇죠. 항상 배고프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이제 배가 고프더라도 잘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몸 자체가 배가 부른 상태보다는 배가 고픈 상태에는 좀 더 기민하게 잘 활동하게 되는 이제 그런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식사 행위도 이제 중요한 거 알겠고요. 그 영양소는 어떻습니까? 영양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영향을 끼칠까요? 음식 종류가? 요새 뭐 영양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당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뭐 설탕이나 흰밀가루,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또 감정이 금방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는 기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베이컨이나 소세지, 햄, 뭐 저희 많이 먹잖아요. 이런 가공육에 많이 사용되는 질산염 같은 물질도 기분에 예민함과 과민함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조울증 환자, 특히나 조증 환자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과민하고 기분이 들뜨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의 어떤 부분을 조사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염장된 육류,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친 그런 음식들을 먹었더니 3배 이상 섭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결과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음식들이 사실 저희 현대인들이 저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평소에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거든요. 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들이 너무 좀 만연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다 그런 주변에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요.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빵 집어먹고 과자 집어먹고 하게 되니까 조심 좀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위나 장, 특히 장과 이게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음식이 결과적으로 몸에 들어가게 되면 장에서 소화를 하게 되니까 관련이 있을 건데 이런 연구가 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내 정신 건강과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울증 환자분의 장 내에서 사는 미생물의 종류와 건강한 분들의 장에서 사는 미생물 종류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러운 얘기지만 아침부터 그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정상적인 사람들의 변을 이식해 주는 거죠. 변을 이제 이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그런 구성이 바뀌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이 좀 회복이 되더라. 아니 근데 변을 어떻게 이식해요? 빼서 넣어주는 거죠. 뭐 괴상하다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장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는 연구가 또 이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를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상은 되지만 건강한 식습관, 감정 유지의 건강한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보면 쭉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결국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단을 먹는 것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의 어떤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발표됐고요. 그의 결과도 굉장히 많죠. 네. 또 영양소뿐만이 아니고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식사하는 거죠. 진료실에 환자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일단 규칙적인 식습관을 꼭 유지하시라라는 말씀부터 드리거든요. 식사 습관이 바로 생활 리듬을 구성하게 되고 그 생활 리듬이 결국 내 하루에 기분 상태의 안정감을 또 좌우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먹는 영양소라든지 식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 음식과 정신건강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해관계 시간,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경찰을 폭행하는 취객 영상을 경찰을 폭행하는 네.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 영상을 찍어서 유포 SNS에 올려서 유포했더니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해서 찍은 사람을 찍은 사람을 이제 찍고 유포한 사람을 고소해서 양쪽이 이제 분쟁을 겪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찰을 폭행하는 사람을 찍어서 올린 거고, 그리고 이게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도 공익 목적인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공익 목적은 괜찮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초상권 침해인가요? 일단은 침해입니다. 네. 매우 그러니까 네. 초상권 침해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 초상권을 가진 사람, 즉 당사자겠죠. 당사자의 허락 없이 찍지 마라.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찍지 말고 그다음에 찍은 걸 유포하지 마라. 요거 두 가지가 아주 심플한 이제 원칙이어서 그래서 이거 그 문제된 사례처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게 영상을 찍었으면 일단 첫 번째 침해. 그 영상을 어딘가에 올려서 배포했다면 이제 두 번째 침해가 되는 거라서 이것도 뭐 공익 목적이 없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침해는 한 것은 맞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익 목적이 있으면 그 막 위법하지 않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틀린 말인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 용어 위법성 조각이라 그러는데 위법한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준다는 거죠. 공익성이 있으니까 됐다. 그냥 봐줄게. 라는 이제 취지인 거라서 틀린 말은 아닌데 당연히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초상권을 보호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공익성을 보호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익 목적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뭐 딱 들었을 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법률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건데 이제 이익 형량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공익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자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그 공익성이냐 아니냐를 보는 사실상 가장 큰 기준은 그 사람이 누구냐. 흔히 말하는 이제 공인이라고 하죠. 뭐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명 기업인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연예인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 아나운서님도 포함이 되겠죠. 저 하나도 안 유명하고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에 이제 그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바라고 기대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전파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나간다거나 이제 초상권이 이제 침해되는 거는 공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보호해주는 편인 거고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익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살해의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이익형량을 하면 초상권과 공익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네. 폭행을 한 취객이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인 거는 맞지만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전 국민들이 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갔다거나 아니면 숨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경찰을 폭행했으면 당연히 잡혔겠죠.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널리 알릴 만큼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익형량을 또 굳이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초상권 보호 쪽에 그래서 공익성이 거의 없는 걸로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요즘에 특히 또 SNS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올렸느냐. 네, 뭐 아니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하다못해 SNS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모자이크 처리한 것보다는 그렇죠. 탁 나오는 예. 게 더 이제 자극적이고 훨씬 더 자극적이고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 공익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그냥 초상권을 침해한 걸로만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6703님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허락 없이 사진은 찍었어요. 네. 근데 유포는 안 했어요. 네. 그럼 초상권 침해인가요? 근데 침해는 맞습니다. 아, 침해는 맞는데 네. 그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하는 방법이 두 가지일 거잖아요. 네. 민사소송에서 돈을 이제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찍었다는 행위만으로 문제는 되지만 내가 어떤 클레임을 걸었을 때 돌아오는 보답이 사실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찍는 거 자체는 침해가 맞는데 뭐 어떻게 처벌하거나 벌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찍힌 사람이 기분 나빠서 처벌하고 싶어 저 사람 기분 나빠라고 해도 정작 뭐 별게 없다는 뜻인가요? 열심히 소송하고 뭐 해보셔야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과정이라든지 그 소송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이런 경우들은 보통 그거를 클레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고함을 지른다든지 밀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내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뭐 이거 찍는 거 찍겠어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올려버리면 사실은 초상권 침해는 찍는 행위보다는 배포가 더 큰 죄인데 네.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올려버리면 거꾸로 내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찍는 게 잘못은 맞지만 그것을 딱히 응징하거나 처벌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지키는 것만으로는 뭐 어떤 조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례랑 비슷한 영상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긴 맞잖아요. 네. 그리고 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초상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보호를 해주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 권력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적으로 보복을 한다든지 뭐 속은 시원하죠. 그 나쁜 사람도 올려놓고 욕하고 네. 같이 이제 욕하고 언론에서 퍼뜨리면 이제 공권력이 동원돼서 이제 그 사람들 응징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처럼 속은 편한데 그게 반복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적 보복이나 사적 집행이 더 중심이 된다든지 하면 그건 사실 그렇겠네요. 법치 국가라기보다는 뭐 동물의 세계 쪽에 가까운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법에서 또 인격권을 보호하는 그 초상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에 맡겨서 적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가 이제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렸어요. 네. 정말 빠르게 지웠어요. 네. 올리자마자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침해는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네. 사람을 찔렀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근데 뭐 찌르는 것까지 예를 들어.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미 내가 사람을 해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구를 해줬기 때문에 복구를 하거나 그 배상을 해줬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수위가 낮아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 행위, 침해 행위 자체가 없어진 건, 그러니까 침해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리고 사실 올라갔다가 내려 금방 했다고 해서 이제 배포가 안 됐으면 뭐 당연히 처벌 수위는 매우 낮게 되겠지만 잘못한 게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상권 침해가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뭐 들으시면 매우 답답하실 텐데. 그래요? 예. 그냥 단순한 경우는 몇십만 원이고요. 아주 뭐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까 같은 사례가 아마 100만 원 선일 것 같고 뭐 방송사나 언론사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를 배포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관에서 영리 목적으로 배포를 했다고 보이더라도 사례에 보면 3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어쩌면 이제 국민 감정에서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좀 약간 적다고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형사처벌 이런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손해배상 금액이 원하는 만큼 나올 확률이 없고 좀 낮고 또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소송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민사상 손해배상보다는 형사처벌 쪽에 아무래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로 이게 그러면 형사처벌이 된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로 명예훼손, 모욕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이제 명예훼손의 모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육성으로 하는 거를 기본으로 이제 일반 형법에 이제 규정을 해놨고 이제 요즘은 사이버 세상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게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고 명예훼손죄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해서 그래서 흔히 이제 요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로 처벌을 받고 있고 그 처벌을 받는 이유는 이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궁금한 게 그럼 비방할 목적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뭐 판사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역시 공익성의 문제인 거죠. 일단은 공익성이 있다라고 하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공익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비방을 일단은 무언가 좋지 않은 장면을 찍어서 올렸다 혹은 찍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사실 비방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칭찬하려고 찍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욕을 하든지 뭐 뭐라고 할 목적을 찍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찍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방할 목적은 존재를 하고 그것이 이제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 아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따질 때도 그렇고 공익성을 좀 중요한 그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를 유지하려면 많은 가치들이 서로 간에 존중받고 보전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익성과의 부딪히는 부분은 이제 표현의 자유 및 이제 그 사회 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걸 널리 알려도 되느냐,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 되느냐의 부분과 이제 그 사람 인격권. 어쨌든 누구라도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거나 하면 그렇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좀 더 나가면 이제 공격의 위험이라든지 안전에 해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균질하게 유지해 갈 것이냐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제 공익성도 따지고 그 사람의 인격권도 따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막 올리다가 특히 막 약간 허위 사실 이런 게 좀 이렇게 포함돼서 가미돼서 유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뭐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받겠죠. 네, 뭐 조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배에 가깝게.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사실 적시, 그러니까 있는 행위를 그대로 적시를 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지는데 허위 사실 적시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네. 형량이 거의 2배 정도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예.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야겠습니다. 이해관계 오늘 공익이라도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178님 환한 아침입니다. 정답 편의점인가요? 물음표 해주셨는데 네. 2276님이 대답하겠습니다. 편의점입니다. 아침 출근 준비 중 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3253님 편의점 김호연 작가의 소설이 생각납니다. 어쩌다 겨울 늦은 밤 혼자 집에 갈 때 불빛 환한 편의점을 지나면 따뜻해지면서 안심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주 들르고 싶은 곳이지요. 웃음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편안함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방송이 편의점 같은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